100억 들여 온산 공장 증설 11월 완공되면 연간 5만 톤 생산.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이 군사용 스텔스 드론 개발 경쟁에 돌입했다. 스텔스 드론은 상대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비행체다. 향후 전략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이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장기 계획만 설정돼 있을 뿐 연구는 미진하다. 1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유럽 국가는 스텔스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다. 프랑스 다소사가 미런이라는 스텔스 드론 개발을 이끌고 유럽 각국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공동 개발에 나섰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스페인의 에어버스, 그리스의 HAI, 스위스의 알리에이지 등이 손잡았다. 이미 2012년 12월 이후 150회 시험 비행을 거쳤고 지난 12월에는 2명의 스페인 유로파이터 전투기 조종사가 이 드론과 함께 비행하며 성능을 시험했다. 스페인 국방부는 전투기에 장착한 레이더, 열화상 센서,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스텔스 드론 10회를 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예 스텔스 드론 비행 장면까지 공개했다. 중국 공영방송 CCTV는 최근 중국 항천가공 집단이 개발한 스텔스 드론 스카이호크가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양날개의 길이가 총 22m인 이 거대한 스텔스 드론은 약 3000m 상공에서 지상의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40시간 동안 연료 주입 없이 날 수 있다. CASIC는 지난해 11월 또 다른 스텔스 드론인 CH-7이라는 기기를 중국 광둥에서 열렸던 2018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한 바 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이 무인기에 대해 단계별로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정대로 개발돼 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실전 배치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RQ-170, X-47B 등 기기로 스텔스 드론 연구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말 미국 공군 사관학교는 2007년부터 개발해온 대형 스텔스 드론으로 올해부터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미군이 미국 유타주 생화학병기 실험소에서 시험 비행에 들어간다. 스텔스는 상대의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음향 탐지기, 육안에 의한 탐지를 포함한 모든 탐지 기능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이다. 스텔스 전투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 기술을 드론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강원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장은 형상 설계는 어렵지 않지만 레이더를 흡수하는 도료 기술, 엔진 열차폐 기술을 드론에 구현하기 어려운 데다 중량까지 고려해야 해서 첨단 기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중장기적인 스텔스 드론 개발 로드맵은 마련돼 있으나 뚜렷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드론 업계 관계자는 2010년 초반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초기술 개발만 있었을 뿐 형상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고도 무인기 개발 다음 단계인 스텔스 무인기는 축소형 기기 형태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개발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꼬리 없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시대 열린다. 군 국방기술조사소 전망.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에 투입한 MQ-9 리퍼. 연합. 미국이 꼬리 날개가 없고 급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세대 전투기는 향후 2030년 이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기로 무인 전투기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된다. 31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따르면 미국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이 전투기는 꼬리 날개가 없는 진보적 스텔스 기체 향상으로 개발되며 극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개발해 탑재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탑재할 예정이다. 수직거리 날개를 제거한 것은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적화된 스텔스 형상 설계를 지향하고 레이더 흡수 구조를 적용, 공중 전투의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무장 및 센서를 동체 내부에 장착하고 IR 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전방위 스텔스 기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장비와 센서 및 무장을 통합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AI 기술과 연동된 시스템을 탑재하는 한편, 동체와 컴퓨터 기술을 연결하는 스마트 스킨 기술을 적용해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사서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관련 향후 무인 전투기 개발이 가속화되는 추세라며 향후 유무인 전투기의 통합 운용이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또한 기존 레이더와 차별화되는 무선 광자 레이더 등을 개발, 탐지거리의 획기적인 증가가 예측된다. 무장 능력은 초음속 비행 중에도 작동 가능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정미사일과 드론, 전투기 등을 무력화하고 공격 임무가 가능한 군집 드론 운용 능력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 능동 유도 공대공 미사일,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기본 탑재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교전 능력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는 개발 시기, 사격 통제 장비, 무장 운용 능력, 기타 첨단 기술 적용 수준 등을 고려해 1에서 6세대로 분류한다. 1세대 전투기는 1960년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음속 이하로 날며 기관총과 자유낙하 폭탄을 탑재한다. 주로 한국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전투기들이다. 2세대 전투기는 1970년대까지 사용됐고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초기 레이더와 적외선 유도 미사일 등을 탑재했다. 3세대 전투기는 1980년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다목적 레이더와 단중거리 유도 미사일을 탑재해 공중전 전술에 큰 변화를 가져온 세대다. 4세대 전투기는 1990년대까지 사용됐고 첨단 항전 장비와 정밀 유도무기, 다목적 성능을 갖췄으며 3세대와 비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중장거리 교전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지상의 적을 탐색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명실상부한 전폭기로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공군의 F-15K는 4세대와 5세대의 중간인 4.5세대, KF-16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는 4.5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5세대는 4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미국의 F-22와 F-35, 러시아의 수-57, 중국의 Je-20 등이 이에 해당된다. 러시아도 6세대 유무인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무선 광자 레이더와 AI 기술,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도 개발 중이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뉴런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은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비행 시험 중이다. 일본은 정찰용 무인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제기 형태의 무인기를 시연하는 등 군용 무인기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무기 강국은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스텔스 물체 탐지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는 레이더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수풀투과용 레이더도 개발했다. 미국 대군은 해면의 밀착 비행에 공격하는 다수의 순항 미사일을 자동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를 구축함과 호위함에 탑재했다. 수중 물체 이동에 의한 수면파 탐지가 가능한 SAR 장비 및 신호 처리 기법을 개발해 고고도 무인 항공기 글로벌 호크 등의 유무인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다. 원전, 산단 인근 서울 10번 출몰, 한도 드론 공포 확산.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이 원점 미확인 무인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가운데 드론 테러에 대한 공포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반도체 공장 등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 역시 결코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16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은 드론 여러 대가 방공망을 뚫고 장거리를 날아와 공습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프리 프라이스 덴버 주립대 항공관리학 교수는 이날 블룸버그의 드론이 새로운 판을 만들었다며 스텔스 무기나 파병 수준으로는 수행할 수 없었던 공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대 전쟁대학 학장을 지낸 랜디 라슨 전 교수는 진주만 공습만큼이나 중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번 공격이 안긴 충격이 매우 크다는 의미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이 1000km 이상을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했을 것이라는 분석 역시 충격적이다. 뼈를 쥐어 날아온 드론이 동시에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 기술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 석유 시설 등 사회 인프라가 드론, 대함지뢰, 컴퓨터홈 등 다양한 비대칭 무기류를 동원한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난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 한국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 기준 위협에 드론이 추가된 후 지금까지 원전 인근에 드론이 출몰한 것은 1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만 10번이나 원전 인근에 드론이 나타났다. 원전은 국가 중요시설로 합동참모본부와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없다. 김 의원은 그만큼 방어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인구가 밀집한 고리 원전 인근 해상과 육상에서 7번, 한빛 원전에서 2번, 한올 3호기 인근에서 1번이다. 원전 인근 1km 거리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이 가운데 7건이 사실상 원점 미확보, 즉 누가 어디서 드론을 날렸는지 판명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고리 원전 및 세울 원전의 방호도 문제지만 인근 10km 내외에 국내 최대 규모인 울산, 온산 석유화학단지가 있다며 원전과 가까워 대부분 드론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일부 공장은 금지구역 밖에 위치해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갑작스러운 드론의 동시다발적 테러를 방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한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은 테러 조직이 드론에 공격할 지점 좌표를 입력하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신호를 따라 비행한 후 공격 지점을 정확하게 폭격하는 비행 경로 내비게이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GPS 신호가 매우 정밀해야 한다. 드론 테러의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격추 같은 대응 방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드론은 최종 공격 시 최대 순항 속도로 돌진한다. 시간당 360km로 비행하는 드론은 1초에 100m를 비행하는데 소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의 유효거리는 5km 정도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강왕구 박사는 탐지 이후 50초 만에 목표물을 포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민하게 대비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10대 이상의 드론이 동시에 공격하는 전술은 더욱 막기 어렵다고도 했다. 원거리 공격을 위해 비행하는 드론은 크기가 작고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이륙 후 지상과 모든 교신을 끊고 비행하므로 전파 신호를 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어렵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난해 출간한 안티드론 기술 동향에 따르면 무인 드론의 등장과 기술의 발전으로 전파교라는 한계가 있다. 외국도 뾰족한 대책을 잡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민간 드론의 무선 식별 장치를 도입, 추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법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